오늘의 연수 진행 순서입니다. 선생님들 올해 처음 성적 처리를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차례 해서 또 연수를 들으셨던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학기이기 때문에 그 1학기에 맞는 성적 처리 업무를 진행하는데 일단 그 전에 저희가 학교생활기록부 그 기재 요령에 맞춰서 그다음에 경기도 학업성적관리 지침과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맞춰서 학업성적 평가 방법 및 결과 처리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조금 하고요. 요 이론적인 내용이 끝나면 잠시 쉬었다가 실제 나이스 그 서버를 통해서 성적 처리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지필 평가가 끝나면 학기 말 성적 처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마다 조금씩 뭐 특수한 상황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학적 변동자라든지 위탁 학생에 대한 그런 성적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교과 우수상 등록은 이제 선생님들이 나이스를 사용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수상대장에. 그래서 학기말 성적 처리가 다 끝나면 교과 우수상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 학업 성적 평가 방법 및 결과 처리입니다. 선생님들 PDF 연수 자료를 보시면서 해도 되고요. 일단 화면이 불편하시다 그러면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요 페이지와 선생님들 연수 자료는 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서 일단 훈령이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사항, 성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위쪽에 적었고요. 그거에 대한 해설을 밑에 부연 설명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강조되는 부분들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죠. 그리고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서 그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규정으로 정한다면 수행평가 100%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수행평가는 성취 기준에 기반하여 수업시간 중에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 계획은 선생님들께서 학년 초에 수립을 하시게 되죠. 교과학습 발달 상황, 그 평가 목표와 방침인데요. 이제 4항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공교육 정상화법인데요. 이게 시행된 지 꽤 됐죠. 제 기억에 2014년 정도를 기억하는데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각종 교내 대회를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때 중고등학교 평가 방법에서 우리가 특히 지필평가에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지필평가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여 가급적 100점 만점으로 출제하고 문항의 수준별 난이도의 배열에 유념한다. 자, 우리가 가급적 100점으로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전출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만점이 100점이 아니라면 환산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그 학교가 몇 점 만점으로 시험을 봤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학적 변동자에 대한 인정 점수 등을 고려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필평가 만점은 100점으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다 아시겠지만 이 수행평가는 과제형 수행평가를 하지 않고 특히 저희가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면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생겼죠. 자, 이 해설 부분에서는 이제 수행평가를 할 때 모둠으로 진행한다면 개별 학생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개인별 학습과제에 대한 수행 과정과 결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은 성적 처리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저희 모든 교과 담당 교사가 알아야 하는 내용이지만 이제 성적 처리 담당자는 이런 전반적인 경기도 학업성적관리 지침이라든지 생활기록부에서 우리가 그 교과 학습 발달 상황과 관련된 부분은 이해하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좀 저희가 시간을 들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라항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 결과의 처리인데요.
자, 1번. 저희가 제일 염려하는 거죠. 성적 처리 담당자 입장에서는 과목별 성적 일람표는 매 학기 말 교과 담당 교사가 작성하고 전산 처리할 경우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지금 오늘 연수를 들으시는 많은 선생님들은 이제 성적 처리 담당자 입장에서 저희가 성적 산출을 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과 모든 내용은 교과 담당 교사이다 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때 선생님들이 이 성적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우리 성적 처리 담당자는. 근데 이 성적 처리는 교육과정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달에 이제 학년 초 연수할 때 교육과정 파트를 주로 연수를 하는데, 교육과정 담당 선생님은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뭐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성적 처리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무심코 틀리는 경우도 간혹 있으세요. 이 편제가 잘못되면 성적 처리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교육과정 편제가 다 끝나서 학기가 진행돼서 학기 말에 성적 처리를 하는 시점에 성적을 산출하고 보니 그 교과의 편제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라고 하면 다시 편제부터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적 처리 담당자는 좀 이런 내용의 흐름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이제 교양 교과군의 과목 및 요 밑에 나에서 말을 제외한 모든 과목,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통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들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 편차, 그리고 성취도 수강자 수, 석차, 동석차 수, 석차 등급을 산출한다. 그래서 학기 말 성적 일람표를 뽑으면 이 모든 내용이 이제 다 나오고 이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죠. 그래서 보통 교과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성취도 A, B, C, D, E 5단계와 1에서 9등급, 석차 등급이 나온다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얘기고요. 나항은 이제 보통 교과 중에서도 진로 선택이에요. 아시겠지만 교육과정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눕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또는 저기 특성화 고등학교도 보통 교과들은. 자, 그랬을 때 진로 선택은 성취도 ABC 3단계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기 말 성적 처리를 다 했는데 진로 선택 과목이 만약에 석차 등급이 나온다면 편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 다항. 보통 교과 공통 과목 중에서도 국영수가 아닌 이제 과학탐구 실험의 경우와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는 지금 일반계 직업계열 학과가 설치된 일반계에서 전문교과 2를 배우는 경우에는 ABCDE 5단계로 나오죠. ABCDE 5단계로 나옵니다. 그리고 전문교과 2에서도 실무 과목은 능력 단위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이수 시간과 원점수, 성취도가 같이 자격증란에 찍히게 되죠. 그에 대한 얘기고요. 라번, 보통교과 체육예술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은 성취도 ABC 3단계로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항. 요즘은 특성화 고등학교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하는 학교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경기도에서는 학교 간 통합선택교과, 즉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에 그 과목들은 뭐 일반 선택이라 할지라도 9등급이 아닌 그냥 성취도 A, B, C, D, E 5단계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부연된 설명을 표로 요약한 것이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도 나와 있고 경기도 학업성적관리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보면 이제 보통 교과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뉘는데, 일반 선택은 5단계 9등급, 진로 선택은 3단계, 그리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 분포 비율이 나온다. 그리고 일반 선택 중에서 또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밑에 파란 박스 쳐진 부분. 저희는 이제 특성화고와 오늘 연수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종합고등학교, 부종합고등학교에 이제 그 진로가 아니라 직업 계열이 있는 학교들이죠. 이 경우에는 전문교과 2를 편성하게 되는데, 전문교과 2는 아시다시피 A, B, C, D 5단계입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1, 전문교과 1은 무엇이냐면 이제 쉽게 생각하면 특목고입니다. 특목고.
그래서 특목고와 이제 보통교과 중에서도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경우가 생겨요. 이제 선택 과목으로 가다 보니 13명 이하인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이제 성취도 5단계와 9등급을 내는 게 맞지만 13명 이하로 떨어지면 1등급이 안 나오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 많은 학교들이 소수만 이제 수강하는 경우에 이제 등급이 아니라 점으로 표기하죠. 점. 그래서 이따 학기 말 그 성적 산출 그 기준에 요 점으로 표기라는 부분과 연동이 됩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고등학교, 일반 계열 학교와 뭐 특성화 고등학교 아니면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학교 간의 통합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에는 그것이 9등급을 평가하는 과목이라도 공동교육과정으로 들어오는 순간에는 9등급이 아니라 그냥 5단계. 만약에 진로 선택이라면 3단계, 일반 선택이라면 5단계로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성적 처리하시는 입장에서 요 표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학기 말 성적 산출이 제대로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시간 되실 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생활기록부에 찍는 마지막 학기 말 성적 처리할 때 이제 동점자 처리 규정을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동점자 처리 규정 또는 과목별 분할 점수 산출 방식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제 학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동점자 처리 규정은 많은 학교들이 하고 있고요. 간혹 어떤 학교는 동점자 처리 규정이 없는 학교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동점자가 많이 나왔을 때 보통교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을 두어서. 그리고 과목별 분할 점수란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제 A, B, C, D 이제 성취율을 나눌 때 A등급은 90점 이상, 뭐 D등급은 80점 이상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고정 분할인데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이걸 분할 점수를 다시 산출하겠다 이렇게 하는 학교도 간혹 있으세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A가 90점 이상이 아니라 뭐 85점이 될 수도 있는데 임의로 잡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돌려서 사전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학교가 분할 점수를 활용한다면 자 이때는 문항정보표를 활용해서 산출한 분할 점수에 대해 이제 평가 문항이 확정되면 이제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내부 결제를 해놓고 성취율이 이번에 A는 몇 점 이상이 A다, 몇 점 이상은 B다 이렇게 공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 결과를 보고 하면 안 되고 미리 사전에 테스트를 돌려서 이 난이도에 따르면 몇 점이 이제 A등급 이상일지를 미리 내부 결제를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학생평가 지원 포털 사이트에서 탑재되어 있고요. 이걸 내려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학교가 분할 점수를 사용한다면요. 변동 분할 점수를 사용할 경우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런 변동 분할 점수를 쓸 때도 3단계 과목들이 있어요. 뭐 특목고의 과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3단계로 나누잖아요. 이건 무조건 8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세 등급으로 나누고요. 얘는 분할 점수를 따로 산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당구장 표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과정 편제를 했을 때 과학탐구 실험과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보통교과 과목의 경우 석차 등급은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 3단계로만 표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는 특성화나 이제 직업 계열이 설치된 일반계고니까 전문교과 2 편성을 많이 하죠. 그랬을 때 전문교과 2는 5단계로 평정하고 석차 등급은 산출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전문교과 2의 실무 과목은 능력 단위로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데 대부분 아시는데 기초 과목도 필요하다면 능력 단위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실무 과목은 아예 편성할 때부터 능력 단위 편성을 하지만 이 기초 과목을 능력 단위로 평가하고 싶을 때는 수행평가 단계에서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혹 이런 우리가 뭐 보통 교과다, 그다음에 전문 교과 1이다, 전문 교과 2다 이런 것들을 편성할 때 기본 원칙이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과목 편제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걔를 변경해서 편성한 쪽에 성적 처리 방식을 준용한다. 이제 요것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이제 성적 처리 입장에서 유의할 사항들인데요. 아까도 동점자 처리 규정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점자 처리 규정을 통해서 가급적 동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이제 저희가 제일 성적 처리 담당자 입장에서 학기 말에 이제 혼동되는 것이 수강자 수가 몇 명인가 과목별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전출입에 따라서 또는 자퇴에 따라서 학적 변동성이 생기는 시점이 이 성적 처리 시점과 맞물려 있을 때 제일 많이 혼동하세요. 이때 기준점은 매 학기 말 성적 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그 과목을 수강한 학생 수가 수강자 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같은 단위수, 같은 학기에 같은 단위수로 편성된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수강자 수가 되는데 이제 저희처럼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서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목고, 그다음에 마이스터고 이런 학교들은 학과별로 수강자 수를 정할 수 있죠. 즉 단위수가 같은 과목일지라도 학과별로 성적을 분리 산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원칙은 같은 동일 학기에 같은 단위수의 같은 과목이라면 같이 성적 처리를 하는 것이 즉 수강자 수로 묶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런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하는 저희 특성화고나 그런 학교들의 경우는 학과별로 성적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별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그 수강자 수를 명시할 필요가 있죠. 자, 이걸 다시 이제 해설한 부분입니다. 다시 강조가 돼 있죠. 원칙은 같은 시기에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 수로 성적을 산출하지만 이제 간혹 특성화고나 특목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혹 수강자 수를 분리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경우는 언제냐면 교육과정 편제상으로 이제 학습 내용과 성취 기준이 달라. 지금 이거는 저희 학과별로 할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계고에서도 이게 허락되는 경우가 이제 한국사가 대표적인 예인데 한국사도 원칙적으로는 같은 단위수 같은 학기에 들으면 무학년으로 성적 처리를 해야 되죠. 1, 2학년이 같이 들으면 1, 2학년이 같이 성적을 내야 되는데 간혹 이 한국사를 편성함에 있어서 1학년, 2학년, 3학년에 다 동일한 단위수를 편성해서 3년 동안 듣는 거죠. 그러면 1학년을 배우고 올라간 2학년은 그게 3단위일지라도 배우는 단원이 틀리겠죠. 이럴 경우에는 수강자 수를 분리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제일 또 선생님이 헷갈려 하시는 게 학기 말에 이제 위탁 학생이죠. 일반계 고등학교 같으면 직업 위탁 학생들이 되게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데 저희 특성화고 같으면 직업 위탁보다는 이제 도제라든지 아니면 현장 실습으로 인해서 위탁을 간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뭐 소년원이나 기타 소년보호기관에 들어가면서 위탁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조금 특수한 상황들이 있죠. 이제 이럴 때 이제 성적 처리 부분인데요. 기본 원칙은 이 학생들이 위탁 기관이나 위탁교, 그러니까 위탁 학교나 기관에서 성적을 가져온다면 학기 말 성적이에요. 학기 말 성적을 온전하게 가져온다면 그 학생들은 별도로 수기 입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의 국영수 과목이라든지 그 외에 편성된 과목들을 듣지 않는다면 아예 수강생에서 제외 처리해주면 좋지만 이게 이제 뭐 수강생으로 편성했다가 5월 중반에 나가는 경우에 빼낼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수강자 성적 산출 대상에서 제외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되게 많이 혼동하시는데 가장 쉬운 것은 그 평가를 진행하는 시점에 이 학생의 소속이 어딘가, 그 다음에 학기 말 성적을 가져오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중간에 복귀한 학생인가, 이제 이런 것만 판단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 강조되는 부분은 이제 당구장 표시입니다. 이런 위탁 학생들은 나이스에서 학적, 위탁, 현장 실습 학생 관리, 그러니까 위탁점 현장 실습 학생 관리 메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적 담당자가 등록을 해주거나 또는 담임교사가 등록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학생들은 위탁 학생 성적 관리에서 입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취도를 산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위탁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과정상 개인별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다음에 성취도 산출이 위탁교육 목적 달성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그 외에 성취도를 산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적 산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드물죠. 드뭅니다. 자, 이제 위탁 학생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동점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동점자 모두에게는 동일한 석차가 부여되죠. 그래서 가로 안에 동점자 수가 병기됩니다. 나이스에서 성적 처리에서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같은 내용이 조금 반복돼서 해설이 되고 있어서 지나가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동일한 학기에 동일한 단위수를 들으면 같이 성적을 내야 하는데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학과별로도 분리할 수 있지만 이제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일반고 학생과 뭐 특성화고 학생이 또는 마이스터고 학생이 같은 과목을 들을 수 있어요. 온라인이든 뭐 오프라인이든. 자, 이랬을 때는 계열별로 구분해서 산출할 수 있다. 이 예시가 있습니다. 일반고등학교 A 일반고에서 10명, B 일반고에서 10명, C 일반고에서 10명. 그래서 일반고 학생이 30명, 마이스터고 학생이 20명, 총 50명이다. 이 학생들이 직업과정 운영하는 학교에서 미용이라는 과목을 수강했다면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50명을 수강자 수를 해야 되지만 일반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30명, 20명으로 분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같은 특성화고 내에서도 학과에 따라서 분리할 수 있다라는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특성화고에서 가장 유의할 것은 아직 1학기는 현장 실습생이 많지 않지만 2학기는 또 저희가 학년말 연수를 12월에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 현장 실습생이 2학기 때 많이 생기는데 이 사전 작업을 안 해두면 또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지금 1학기 연수할 때 잘 들으셨다가 2학기 초에 이 현장 실습이 발생하는 경우 학생들을 위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에. 자,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장 실습생의 성적 처리 방식인데요. 현장 실습생은 위탁이죠. 일종의 위탁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이 학생들은 이수 여부나 실습 기간을 학교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력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요 부분입니다. 요거 이제 학년 말에 현장 실습 갔다 온 학생들은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현장 실습 유형, 현장 실습 직무 분야, 실습 기간, 실습 내용을 기록하죠. 그래서 요 예시 참고하셔서 우리 학교에 현장 실습생이 있고 그 학생들이 뭐 나중에 기록을 해줘야 될 때 이 원칙에 따른다라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까지도 이 그림이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도 설명이 되게 헷갈리게 돼 있었어요. 여기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니까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으로 저희가 이제 이해하게 되잖아요. 근데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아시겠지만 입력하면 여기 과목명이 찍히잖아요. 그래서 그 과목명 땡땡 하고 특기사항이 찍히는데 현장 실습은 어떤 특정 과목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저희가 전문교과 이제 외에 일과 중에 교육과정 내에서 이제 현장 실습을 가는 거잖아요. 그럼 현장 실습 유형과 실습 내용을 이렇게 써주려면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기록해 주셔야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이 내용이 설명이 조금 이렇게 구체화됐어요. 그래서 이때 현장 실습 직무 분야는 교육과정의 해당 교과군 중에서 입력한다.
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 학생이 현장 실습한 내용과 관련된 직무 분야 17개 군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현장 실습생이 아닌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의해서 위탁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학교에서 편성하고 타교생이 들으면 우리 학교는 이제 거점 학교인데 우리 학교가 타교에 가서 들으면 우리 학교는 또 위탁생처럼 성적을 받아오게 되죠. 어쨌든 학교 간 통합 선택 교과 공동교육과정 성적 처리 방식은 동일한 과목인데도 얘네를 공동교육과정으로 체크하는 순간에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따서 편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이때 일반고와 특목고 간에 전문교과 과목을 운영하면 전문교과 2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 선택으로 편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ABC 3단계로 나오죠. 즉 전문교과 2 과목을 일반고와 특목고 간에, 즉 일반고 학생이 섞여 있으면 걔네는 전문교과 2로 성적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 선택으로 편성을 하고 ABC로 성적 산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를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교육과정 담당자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성적 처리 담당자도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요걸 이제 표로 요약 정리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혼동하시기 때문에 요거대로 따라가시면 크게 어렵진 않으세요. 네, 이제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성화고 과목 중에 이제 저희 학교는 상업계열 학교니까 상업계열 학교에서 사무행정이라는 과목이다. 그럼 얘는 실무 과목이고 전문교과 2잖아요. 근데 이것을 일반계 학생들이 같이 듣는다. 사무행정이라는 과목을. 그러면 이제 진로 선택으로 편성을 하고 성적 처리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목의 특성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해 제일 염려했던 경기도는 올해부터 특성화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단위수가 아니라 학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1학년들은 이 학생들이 이제 작년까지는 최소 성취 수준을 결정해서 거기에 미도달할 경우 보충학습을 듣고, 즉 보충학습을 듣고 생기부의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특기사항을 써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곤란해졌는데 올해 그 내용은 다 없어졌고요. 그냥 최소 성취 수준의 성취율을 결정을 해두시면 됩니다. 즉 학점제를 적용받는 이제 바항입니다. 바항.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업 맞춤형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작년에 다 완성이 됐죠. 그래서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교과 2 실무 과목은 과목별 최소 성취 수준을 별도로 설정하되 최소 성취 수준의 성취율은 성취도 이 범위면 60% 미만이죠. 즉 60점 미만이 우리는 인데 그 이 범위 내에서도 다시 담당 교사가 과목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그래서 이제 재작년부터 예시를 성취율 40% 미만 이렇게 나오면서 많은 학교들이 대부분 성취율 40%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성취도 이 범위 안에는 60% 미만도 있지만 그보다 더 미친, 즉 최소 성취 수준인 40% 미만 학생들도 같이 E라고 표시가 되죠. 본격화되면 I라고 표시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E라고 표시가 되고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적 산출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이제 다 끝나서 이제 성적 처리가 끝났다. 성적 처리가 끝났으면 이제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이때 확인할 때 학생들에게도 반드시 확인을 시키는데 이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결과는 학생 본인만 확인하도록 하며 타인에게 성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즉, 제일 학교에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뭐 지필평가 일람표든 수행평가 일람표가 나왔을 때 학생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사인 받으면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게 말이 많은데
뭐 안 받으면 안 되냐, 교과 선생님이 받으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과 선생님 사인으로 대체하면 안 되냐, 이렇게. 네, 원칙은 학생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런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는 나이스에 개인별 성적 일람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학생마다 한 장씩 낱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모든 과목이 한 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죠. 네, 그래서 이 메뉴는 이제 성적의 성적조에 개인별 성적 일람표 조에 가면 탭이 3개가 있어요. 지필평가, 수행평가, 학기말. 그래서 그 해당 고사와 평가 내용에 따라 서명을 받으면 활용하면 편리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요거 화면 캡처한 부분인데요. 이제 성적의 성적조에 개인별 성적 일람표 조에 가면 이렇게 3개의 탭이 있어서 그 학생의 모든 과목이 지금은 지필평가니까 그 지필평가에 대한 모든 과목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학생 확인이 완료되면 지필평가의 학생 답안지는 성적 산출의 증빙 자료로 5년간 보관한다. 자, 요 5년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종합감사 등을 고려해서 재학 시기부터 졸업 후 길면 2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때는 학생 답안지뿐만 아니라 문항정보표와 출제 원안지도 우리 학교에 해당 학교에 5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수행평가 결과물의 보관 기간은 이제 학교에서 결정을 하는데 학생들의 이의 신청, 그다음에 접수, 처리, 확인 과정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후 보관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성적 산출의 증빙 자료로 졸업 후 1년 이상. 아까 지필평가는 5년간인데 수행평가는 졸업 후 1년. 요 시기가 이제 잘 맞물리면 이것도 거의 이제 5년이 되는 셈이죠. 이제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1년으로 생각하면 졸업 후 1년이니까. 네, 그래서 졸업 후 1년 이상 당해학교에 보관하는데 이 중요한 자료는 무엇이냐? 학생들의 확인이 완료된 일람표, 수행평가 성적 일람표를 뜻합니다. 네, 이제 그 외에 이제 기타 우리가 고려할 사항은 이제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라든지, 그다음에 전출입에 따른 그 성적 처리에 있어서 취득한 성적이 있다면 반드시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한다. 즉 자퇴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성적을 지워버리면 안 되고요. 그 시점까지 진행된 성적 자료가 나이스에 입력된 상태로 보관이 되겠죠. 네, 이제 요게 관건입니다. 우리가 학기말 성적 처리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전입 온 학생이 어느 시기에 왔느냐, 전출 가는 학생이 언제 전출을 가느냐, 자퇴한 학생이 언제 자퇴하느냐, 뭐 재입학을 언제 했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성적 처리를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원칙은 간단합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에 있는 동안에 취득한 성적이죠. 그러니까 전입생 같으면 이전 학교 성적이 아니라 우리 학교 성적이 우선되는데 이제 있느냐 없느냐에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필평가를 한 번만 보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성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은 이제 1차 지필, 2차 지필이 있다면 이제 원적교, 그다음에 재입학 시기에 따라서 성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시면 돼요. 이제 이거죠. 1차 지필에 원적교 성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퇴생을 예를 들면 자퇴생이 이제 작년에 1차 지필을 보고 자퇴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재입학할 때 1차 지필고사가 끝나고 2차 지필 볼 무렵에 왔어요. 그래서 2차에 재입학을 했으면 이 학생은 작년에 1차 지필 평가 점수, 그다음에 올해 2차 지필 점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게 같은 학년도라면 2차 지필이 있기 때문에 2차 지필 고사 점수를 기준해서 1차를 못 봤다면 1차에 인정점으로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중복되고 있다면 가장 최근에 본 성적이 기준점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OXX가 뭘 의미하는지 처음엔 되게 이해하기 힘든데 그 1차 지필의 성적이 있느냐 없느냐
2차 지필에 성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따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필평가는 이제 성적 유무에 따라서 인정점을 부여하면 되는데 이제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근데 기본 원칙은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의 경우 재점 편입학 등으로 인해서 평가에 참여하면 문제가 없는데 참여하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교과 협의를 통해 현재 성적과 즉 원조교 성적을 유사한 영역 평가 성적으로 인정 가능하다. 즉 협의록을 남기는 거, 그다음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정점 부여할 때 미인정 결시와 질병 결시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그 고사가 달라져요. 그래서 미인정인 경우에는 그 해당 고사의 최하점인 거고, 이제 미인정이 아닌 병결이나 출석 인정 결석은 본인이 응시한 점수를 기준으로 가지고 산출합니다. 요거를 조금 신경 써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페이지는요, 이번 아마 지난주 한 일주일 전에 학교마다 공문으로 왔을 텐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좀 많이 잦아들었지만, 확진이 됐을 때 또는 등교중지 학생이 원칙적으로는 등교중지니까 시험을 볼 수 없죠. 시험을 볼 수 없는데 이번 2차 지필평가는 본인이 희망하면 볼 수는 있다, 볼 수 있다라고 공문이 왔어요. 이제 다만 학생이 어떤 과목은 보고 어떤 과목은 안 보고 임의로 선택적으로 하면 안 되고 보기로 했으면 다 봐야 되고 등교중지니까 안 보는 건 상관없는데 본인이 꼭 보겠다라고 하면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 공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연수 자료를 봐도. 근데 이제 학생이 시험을 보겠다고 해서 보기로 했는데 시험 4일 중에 마지막 뭐 이틀째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올 수가 없었다. 그러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근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100% 인정점인데 그렇지 않으면 또 80% 인정점을 주라고 공문에 기재되어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내용을 조금 세심하게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우리 학교에 등교중지 대상 학생인데 시험을 보겠다는 아이가 있다면 그런 내용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작년부터 강조되고 있는 건데요. 학생이 모두 결시, 즉 지필평가를 2번 보는데 2번 다 빠졌다. 또는 지필평가를 1번 보는데 그 지필평가를 빠졌다. 그래서 인정점을 산출할 기준 점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몇 년 전까지는 내가 아닌 다른 학생들의 즉 우리 학교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이용해서 인정점을 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학생이 응시한 시험본에 대한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쓸 텐데 아마 학교마다 미리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이 명시하셨을 거예요. 지필평가를 모두 다 결시했을 때는 학생이 응시한 수행평가만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1차, 즉 1학기에 봤던 시험을 할 건지 뭔지 이런 식으로 학기를 달리 끌어오기도 하고 좀 학교마다 그 계산을 어떻게 할 건지 아마 방안을 마련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인정점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수기 계산을 하다 보니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서 조금 선생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때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환산점수 처리 기준일은 언제냐? 우리가 학기말 성적 처리의 기준일이 언제냐 했을 때는 최종 시험일인데 이 최종 시험일은 2차 지필평가, 마지막 기말고사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시험 종료일까지 이 학생이 우리 학교 소속이면 학기말 성적 산출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시험 중에 전출이나 뭐 자퇴나 학적 변동이 생겼다 그러면 그 학적 변동이 생긴 날짜까지가 우리 학교 소속 수강자 수를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중에 가급적이면 학적 변동이 발생 안 하면 좋은데 부득이하게 생길 경우에는 기준점은 그러하다. 특히 미인정 결시하고 가버리는 친구들이 제일 조금 신경이 쓰이죠. 근데 뭐 미인정 결시는 그 해당 고사의 최하점에 차하점 이렇게 들어가니까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